엘리자베스 앤스콤 의도 이론을 배경으로 사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는 의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사는 에밀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을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싶어하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그녀가 자라면서부터 늘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윤리학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연자는 엘리자베스 앤스콤 의도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시된 이론은 에밀리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강연을 듣는 내내 의도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복잡한 실천적 추론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강연 후 에밀리는 자신이 마주해왔던 여러 사례에 대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의 일상적인 상황들을 앤스콤의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문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도하며 도서관을 찾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을 찾는 작고 말수가 적은 샘이라는 소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샘은 언제나 수학책을 빌려갔지만 그 책들을 읽고 있는 듯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샘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앤스콤의 원리를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샘, 수학에 관심이 많구나. 무슨 목표라도 있니? 샘은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학을 잘하진 않아요. 하지만 집에서 아빠가 수학을 잘하셨던 분이라 아빠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요. 이 말을 들은 에밀리는 샘이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샘의 의도는 단순히 수학 실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연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샘을 돕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았습니다. 에밀리는 샘과 함께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그리고 샘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학, 문제와 챌린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이런 노력은 곧 샘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샘은 점차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의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샘은 더 이상 수학을 아버지와의 연결로만 보지 않고 자신만의 목표와 의도를 가진 도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에밀리는 앤스콤 의도 이론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행동의 분석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와 실존적 추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이 진정한 동기와 필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에밀리를 존경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밀리의 이러한 태도와 노력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더 깊이 소통하게 되었고 이로써 에밀리는 앤스콤의 철학을 실천에 옮겨 소중한 가치를 전달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아주 오래된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철학자 이름하여 버트 굿이라 노름을 좋아하는 이가 있었어. 버트는 매일 아침 마을의 작은 광장에서 나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재미와 통찰력을 동시에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귀 기울이곤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버트는 마을을 떠들썩하게 할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어. 그는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단한 실험을 준비한 거야. 이 실험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지. 버트는 사람들에게 무지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양각색의 색깔이 들어있는 상자를 하나씩 나눠줬어. 각 색깔은 특정한 도덕적 딜레마를 상징했지. 예를 들어 빨간 상자에는 친구의 비밀을 지켜야 할지 다른 친구가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경우를 설정했어. 파란 상자에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들어있었고 노란 상자는 사회 정의를 위해 개인적 양심을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 사람들은 매일 서로 다른 색의 상자를 열어보고 그 속의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했어. 어느 날은 파란 상자를 받은 마을 대장이 고민에 빠졌어. 그는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 했지만 그 와중에 마을의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잊을 수 없었지. 그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고민했어. 그러자 버트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 무지개는 모든 색이 함께 어울려야만 아름다운 햇살이 되지. 각 색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법이지. 내 선택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각각의 상황에 맞춰 내 본능과 감정, 그리고 경험을 함께 고려하는 거야.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저녁 마을 회관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무지개 프로젝트의 이론에 따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 버트의 말처럼 그들은 비슷한 상황이라도 각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정들이 그들만의 무지개를 만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결국 무지개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각자의 도덕적 여정이 모든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반영하는 무지개의 한 조각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지. 이를 통해 버튼은 자신이 추구했던 인간미 넘치는 도덕적 철학을 마을 전체에 전파하게 되었어. 이렇게 마을은 극명하게 다른 가치관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지개같이 다채로운 공동체로 성장했어. 마을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만의 무지개가 비가 온 뒤 하늘에 펼쳐질 때를 기다리며 함께 앉아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즐기곤 했단다. 그들이 만들어낸 무지개는 각자의 이야기를 꽃피운 버나드 윌리엄스의 깊은 통찰력이었지.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통제의 예술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이름처럼 모든 것이 완벽히 제어되고 통제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상하고 또 대비하려는 완벽주의를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가 항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한쪽 구석에는 에픽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의 미소는 마을의 어느 누구보다도 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비결을 알기 위해 몰려오곤 했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행복해 보이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요. 에픽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매일 끊임없이 통제하려 했다고 합니다. 날씨조차도 말이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는 날마다 하늘을 보며 비가 올지 맑을지를 걱정했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픽은 여행 중 우연히 한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그 철학자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세상에는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그 만남 이후 에픽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날씨를 걱정하는 대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른 날엔 기분 좋게 밭을 갈았고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그것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에픽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조금씩 자신의 삶에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실행, 불안보다는 수용, 불평보다는 감사로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는 점차 평화와 행복이 다시 찾아왔고 사람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에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당신이 선택한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대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조금씩 더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엔통제의 예술 이라는 이름이 변함없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뜻은 모든 것을 꽉 잡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마음껏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걱정은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사회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던 한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한 명의 지혜로운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 사람들 사이에서 쾌락과 행복에 대한 깊은 이해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전한 가르침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는 정신적 평온, 즉 아타락시아를 중요시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젊은 왕자가 에피쿠로스를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왕국 전체에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야심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항상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에피쿠로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더 큰 성취를 갈망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고통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미소 지으며 왕자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자여, 이 정원을 보세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은 하늘로 뻗어가지만 과도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새들은 먹이를 찾지만 더욱 욕심내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왕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끝없는 갈증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온을 찾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왕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욕망은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욕망이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과장되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나친 야망은 오히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뿐입니다. 에피쿠로스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왕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욕망을 최소화하고 삶의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국은 점차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작은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성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준 현명한 통치자로서 기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왕국은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지혜는 영원히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